4월 26일도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제가 방송 직전에 또 돌파 시도하는 타점을 잡고 수익을 보고 나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자랑을 하려고 한다기보단 이런 돌파 자리에서 내가 포지션을 잡을 때 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승률을, 그 돌파 확률을, 맞출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지, 요즘 좀 자주 나온 패턴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방송에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뭐 간단하게 비트코인부터 흐름을 지켜보면, 흐름부터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4월 월봉 마감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죠. 자, 그러면 월봉 캔들을 딱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보는 시점이 딱 지금 시점이에요. 월 마감하는 시점 다가갈 때 한 번은 봐야 된다. 자, 그럼 월봉 캔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자, 어제까지만 해도 음봉이었죠. 내가 이걸 말아 올리고 양봉 전환을 성공을 시켰어요. 방금 돌파가 나오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봐볼 때, 자, 4월달, 3월달, 2월달, 1월달이죠. 월봉 차트니까. 자, 1월달에 큰 상승이 한번 나오고, 2월달에 이제 방향성을 못 정하는 도지형 캔들이 나옵니다. 올릴지 내릴지 확실하게 방향성을 제시를 못하고 십자가 형태로 마무리가 되고, 그 3월달에 이게 이제 일봉 차트로 접근을 하면 3월달에 초반에 한 일주일 정도는 뺐다가 일주일 일부터 상승이 나오면서 말아 올리면서 큰 상승이 한 번 더 나왔어요. 3월달에. 자, 그럼 4월달 캔들을 보면, 자, 지금까지의 모양을 봤을 땐 2, 3월, 2월달, 3월달 요때 흐름이랑 좀 비슷하게 4월달, 5월달이 흘러갈 수 있겠다 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자, 이 상태에서 마감을 하면 5월 초반에 끌어올렸다가 5월 이제 초반 지나고 뭐 한 중순쯤부터 다시 흘러내리는 차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상승을 쭉 이어가는 차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초반 흐름은 지금까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상승하는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상승하는 흐름이 5월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으니까 초반 예상을 해놓고 흐름에 따라서 좀 대응할 수 있게끔 좀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가 하락을 막 크게 걱정해야 되는 위치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어제 날봉 오늘 9시에 날봉 마감이 될 때 얘가 양봉으로 마감을 못하면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이 밑꼬리 확인을 하러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말아 올리면서 큰 상승이 나왔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막 이 저점을 깨는 듯한 막 이런 움직임이나 추가 하락에 대한 막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좀 사라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뭐 조정받고 뭐 상승이 나오거나 이런 쪽으로 좀 더 흘러가지 않을까. 자, 근데 이제 이 상승이 나온 이유랑 우리가 이제 또 제가 아까 방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은행권 이슈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 당분간은 은행권 이슈를 짚어봐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급락이 나왔어요. 거의 한 50%가 빠졌죠. 이게 하루 만에 50%가 빠졌죠. 은행 위기가 안 끝났다 기사들도 나오고. 자, 근데 이제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면, 이미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하고 본격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온 게 이 시점이잖아요. 여기가 한 새벽 2시쯤 돼요. 새벽 2시쯤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온 시점도 새벽 2시쯤이 돼요.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초입 부근이 여기쯤 딱.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차트가 이 은행의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시장은 은행의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행이 문제가 생기는 건 그거는 뭐 그 자체로는 안 좋은 일이지만,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은행의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그래서 당분간은 은행권 관련된 소식을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막 파산 소식이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은행이라는 게 복잡하게 거미줄처럼 연계가 되어 있다. 즉 A, B, C 이렇게 세 개의 은행이 있다고 가정을 보면, 여기 A라는 은행이 망했어요. 파업을 했다 라고 하면, 당장은 나머지 B나 C은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근데 얘네 시스템이 다 연계가 돼 있고 A라는 은행이 뱅크런 사태가 터지게 되면 일단 A라는 그 사태가 터진 거를 수습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수습하는 데 일단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건이 일단락이 되면 사람들은 아 은행권 문제가 끝났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향이 좀 강하게 있는데 일단 얘네가 뱅크런에서 얘네 급한 불 끄고 나면 B나 C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도 대한민국에도 뭐 농협은행, 신한은행, 뭐 우리는 은행이 되게 많은데 은행 간에도 서로 주고받는 그 화폐가 있을 거고 뭐 B은행에서 A은행에 맡겨놓은, A은행에서 C은행에 맡겨놓은, C은행에서 A은행에 맡겨놓은 그런 그 예치금들이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은행들도 크게든 작게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가시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거죠.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뒤에 줄파산하는 은행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초의 은행이 뱅크런하는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래서 이 은행권 관련된 문제는 지금 끝난 게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만 급한 불을 껐다 정도. 당분간 은행권 관련된 소식은 좀 신경을 써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을 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제 움직임을 보고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이더리움은 제가 비트코인 이 움직임 나올 때부터 말씀, 이더리움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자,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계속 빠지고 있죠. 자, 근데 이더리움의 가격을 보면 비트 상승 나올 때 같이 상승 나오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하락이 이제 비트코인 하락 나올 때 같이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뭐 큰 하락이 없이 도미넌스는 빠지지만 하락 없이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 상승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전처럼 비트코인 상승이 끝나야 그 다음이 이더리움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나 이더리움의 가격에는 크게 신경을 쓰고 할 필요가 없다. 이더리움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매매를 한다면 그냥 비트코인 흐름 보면서 단기적으로 얘가 롱이 나올지 숏이 나올지 보면 되지 이더리움 자체를 가지고 막 분석을 할 필요는 당장은 없다 정도로.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진짜 좀 매매를 계속 해야지 보이는 것들이기는 한데 금일 새벽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금일 오전까지 상승이 쭉 나오고 여기서 조금 횡보하면서 돌파를 시도하는 구간이 형성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돌파를 한다 못한다? 난 이 돌파가 나올 것 같기는 해. 근데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요즘에 이런 패턴이 좀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은 단타를 할 때는 포지션을 최초에 잡기 전에는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으로 큰 흐름을 먼저 한번 보고 뭐 4시간 봉 한번 보고 이제 4시간 봉 보고 나서 4시간 봉으로 정확히 감이 안 온다 그러면 1시간 봉까지는 봅니다. 자, 그러면 1시간 봉으로 보면 상승이 1차적으로 나오고 이제 저항을 맞고 있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은 추가 상승을 이어가기보단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겠구나. 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롱보다는 조정이나 횡보나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겠구나 정도를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RSI도 보면은 과매도 영역에서 굉장히 오래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추가 상승을 이어가기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5분봉, 15분봉을 주로 봅니다. 제가 오늘 꼭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최근에 이 방법을 썼을 때 승률이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좀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돌파 자리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저항 먹고 여기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 자리를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선을 그어요. 그러면 어떤 움직임이 많이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이 추세선을 지키는 듯 하다가 이탈을 한 다음에 뚫어 올리는 그 위로 쏘아 올리는 움직임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보면 이 추세선을 딱 그어놓고 보면 상승이 나왔다가 좀 저항을 맞지만 이 올리는 추세선을 지키면서 반등이 나오다가 이탈을 하죠. 그리고 이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이 추세선이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해요. 그럼 여기서 돌파를 할까 못할까 보기가 되게 좀 어려워요. 이게 얘가 돌파를 하겠다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잡는 게, 왜냐면 여기서 이미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매매를 계속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매매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런 식으로 추세를 한번 이탈해서 빼는 척 한 다음에 올리는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이거는 매매를 계속하고 차트를 보는 사람들만이 이런 또 여기서 또 한번 빼는 척하다가 올리려나? 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 매매를 안 하면서 그냥 있다가 딱 이 차트만 딱 놓고 보면은 올리기 힘들려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차트예요. 그래서 제가 포지션을 진입을 한 것도 보면 5시 21분에 들어가요. 이걸 1분봉으로 보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면 아예 여기서 이 정도쯤에서 잡으면 수익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그 패턴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잡았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저항 먹고 쭉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성격이고 저는 물론 여기서 잡았으면 수익을 다 먹을 수도 있겠죠. 이 패턴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저는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라는 주의라 5시 21분이면 이쯤이에요. 이쯤 돌파 나오기 직전 21분의 위치가 딱 저항 구간이잖아요. 저항 구간에 딱 걸려있는 위치죠. 근데 RSI를 보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예요. RSI가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그리고 자 여기까지 왔는데 돌파 시도하는 위치까지 왔는데 거래량이 터진 게 없죠. 이 전까지 돌파 시도하는 움직임이 아직 나온 것도 아니고 RSI도 과매수가 아닌데 최근 이렇게 추세 이탈하는 척 하다가 다시 돌파하는 여기 위치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돌파를 해볼 만한 자리구나, 지금이 진짜 돌파해볼 만한 자리구나 하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0%는 아니지만 괜히 여기서부터 이제 저항 맞는 거 보고 여기서 저항 맞고 여기서 저항 맞고 여기서 돌파하려나? 여기서 잡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5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무 안에서 그냥 짧게 치고 하면서 뭐 위아래 발라먹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돌파만 보고 포지션을 홀딩을 해버리면 피가 말라요. 저는 좀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막 피 말리는 매매를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다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 달라서 뭐가 맞다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최근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매매할 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꽤 많이 나와요. 추세 한번 만들어 놓고 이런 추세를 단기적으로 형성을 시켜 놓고 이탈하는 척 하다가 이탈해서 빼는 척 하다가 다시 올리는 자, 이 구간도 보면 횡보장이긴 하지만 뭐 결과론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도 보면 여기서 바닥 찍고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 하나 만들어 그려놓고 지지받고 올리는 척 하다가 이탈한 다음에 올려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꽤 많이 나와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패턴이 좀 나온다 라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꽤 형성이 된다. 제가 시장가로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을 할 수는 있어요.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 좀 나오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여기 지지 구간 회복하면 다시 또 횡보하다가 쏴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흐름을 보면서 하락이 나오면 저항받던 구간 뭐 28,500 뭐 480 정도까지는 뭐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럼 난 여기서 매수를 잡고 그럼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 뭐 여기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9K까지는 상승이 나오겠네. 그럼 난 29K에 매도를 해야지 라고 그런 지정가를 딱 정해버리면 물론 내가 생각한 가격까지 딱 왔다가 또 내가 생각한 가격까지 딱 올라가주면 더할 나위 없이 베스트죠. 근데 그렇지 않게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매매를 하다 보면 내가 본 가격 구간 나는 뭐 630을 봤는데 한 670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면서 수익 놓칠 바에는 그냥 시장가로 긁어서 수익 볼 수 있는 거 보자라는 마인드라 보통 지정가는 잘 안 씁니다 저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포지션 정리하는 타점에서 만약에 제가 5시 26분에 포지션 정리를 했어요. 이런 지금처럼 뭐 변동이 안 나오는 상황에선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변동이 나오는 경우 1분봉 기준으로 여기에요. 28,723 1분봉 안에 여기 찍고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중간 여기서 이제 익절이 저는 된 건데 이거 지정가로 지정하다 보면 매도가 안 되죠. 매도가 안 된다기보다는 매도하기가 매우 어렵죠. 미리 내가 먼저 걸어놓지 않는 이상. 저는 그냥 보고 여기서 꺾일 것 같은데 하면 그냥 털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급격한 변동이 아닌 구간에서 포지션을 잡을 때는 이런 박스권 구간이 있잖아요. 이게 5분봉으로 설정을 해놓은 건데 이렇게 지지저항선을 그어놓고 보면 얘가 실패해서 올리면서 여기 박스권 구간을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당연한 거죠. 그럼 내가
포지션을 잡으려고 딱 봤는데 저항 구간, 그러니까 상단부에 박스권 상단부에 저항받는 구간이래. 그럼 그때는 이제 슛 관점으로 얘가 여기서 돌파를 할 거냐 못 할 거냐,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까지는 좀 나름 또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보통 이제 이런 상단부에 있다가 일단 슛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잖아요. 여기서 익절을 하고 나오는 거죠. 일단 저는 이런 급격한 변동이 아니라 지금처럼 큰 변동이 없는 구간에서의 매매는 보통 이제 지지저항 그어놓고 혹은 추세선 같은 거, 채널 같은 거 그려놓고 거기서 그 캔들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포지션 진입하려고 할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거 보고 들어가요. 이게 0.6%이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이 방에서 계속 30배를 잡아요. 30배. 거의 대부분 30배예요. 진짜 내가 너무 좀 확신이 좀 없다 할 때는 레벨 한 20배로 낮추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30배로 들어가요. 저는 이 구간만 먹어도 18% 정도 19%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그냥 그것만 보고 나오는 거죠. 비트코인이 아래로 한번 쭉 뺐다가 다시 상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5월 초에 비트코인이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좀 봐야 됩니다. 자, 월봉을 보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이죠. 자, 1월달에 상승이 나왔고 2월달에 추가 상승 하락도 없이 그냥 도지형 캔들 그리면서 방향성을 확실하게 못 잡았어요. 근데 3월달에 아래로 뺐다가 큰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걸 일봉으로 접근을 해보면 3월달에 여기서부터니까 여기쯤부터니까 3월달은 초반에 쫙 뺐다가 다 말아 올린 거예요. 자, 근데 4월달 캔들을, 지금까지의 캔들을 보면 비슷하게 십자형 캔들을 그리고 있죠. 근데 얘도 막판에 지금 끌어올리는 움직임이라 4월 마감까지는 한 4, 5일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정확하게 월봉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그때 가야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딱 놓고 보면 4월달도 크게 이제 2월달처럼 움직임을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한 위치는 아니다. 3월달에 좀 상승이 크게 나왔고 좀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럼 이제 5월달에 이 3월달처럼 초반에 쫙 뺐다가 5월 막판에 끌어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흐름 타서 5월 초반에 고점 쫙 갱신해 놓은 다음에 5월 중반 이후부터 쭉 뺄 수도 있고, 이거는 5월달 되고 5월달 초반의 흐름까지는 좀 봐야지 좀 더 정확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8.8K를 바로 돌파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위치가 이미 바로 돌파하기 조금 어려운, 좀 부담되는 위치. 왜냐면 새벽부터 쭉 상승하고 횡보 좀 하면서 1시간 본 기준인데 횡보를 하긴 했지만 RSI 지수가 결국 계속 과매수 영역에서 놀고 있어요. 과매수 영역에서 계속 놀고 있다라는 거는 조정이나 이게 누르는 힘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돌파를 하려고 하는 건가? 비트코인의 세계는 알 수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상승이 나오면 이게 돌파가 쫙 나왔다가도 좀 꼬리를 길게 달고 내리는 그런 모양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서 한번 돌파해 놨으니까 여기서 이 구간에서 좀 횡보하면서 RSI 지수 좀 낮추고, 그리고 거래량도 한번 쫙 터졌었으니까 거래량도 좀 줄여 들어놓으면서 여기서 이제 좀 다지면서 힘 좀 축적했다가 다시 쭉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 그림이 그려지는 게 더 좋긴 하죠. 그 지표는 사람마다 좀 자기한테 맞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써보면서 맞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자, 쉽게 생각하면 지표가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4개가 있다 가정을 하면, 자, 이게 뭐 캔들이 될 거고 뭐 거래량, 뭐 이평선, 다양한 지표가 있겠죠. 내가 차트를 보고 해석을 할 때 캔들만 보고 해석을 하는 것보단 캔들이랑 거래량을 같이 보면서 해석을 하는 게 내 적중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 캔들에다가 거래량을 본 다음에 뭐 이평선까지 본다? 그러면은 캔들 거래량 볼 때보다 이평선을 추가했을 때 적중률이 좀 더 높을 수도 있을 거고, 이평선까지 본 다음에 RSI 지수까지 본다? 그러면 또 확률을 좀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지표를 막 20개, 30개, 40개 때려 박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 편한, 내가 해석하기 쉬운, 내가 활용하기 쉬운, 내 눈에 딱 좀 잘 맞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엘리어트 파동이 더 딱 눈에 딱 보이고 난 그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게 아무리 봐도 눈에 안 들어와요. 억지로 찍으라면 찍어볼 수는 있겠는데 이게 찍으면서도 이게 맞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지표들이 있어요. 나한테 맞는 지표가 있어요. 그거를 한 2-3개 정도를 가져다 놓고 그거를 보면서 지표를 하나하나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3개를
섞어서 지금 이 위치 캔들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고점인데 거래량이 안 터졌네, 거래량이 생각보다 안 터졌네, 근데 RSI를 보니까 RSY도 아직 과매수 영역에 들어가기 전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구나.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동시에 활용을 해서 좀 유출을 해내는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 놓고 딱딱딱딱 따로 놓고 오케이 RSI 과매수 아님 하나하나 놓고 본다기보다는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 매매도 해봐야 되고 나름 차트 보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연습도 계속 해봐야 되고, 내가 매매를 굳이 포지션을 굳이 지금 안 잡더라도 차트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포지션을 잡으면 뭘 잡을까 라는 식으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매매를 할 때. 맞아,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매매를 해야 한다, 수익을 내야 한다라는 그 좀 고정관념처럼 압박감을 받지 마셔라.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이게 직장, 돈 버는 일이 되는 순간 힘들잖아요. 이 일을 하기가.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뭔가 취미일 때 재밌고 취미일 때 좋은 거지, 이게 업이 돼버리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딩, 이 선물 거래를 하는 것도 돈 벌어야지, 수익 내야지, 이거에 뭔가 포커스를 맞추고 무조건 돈 벌어야지, 난 무조건 수익 내, 물론 돈 벌고 수익 내려고 하는 거지만 이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되게 스트레스 받고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뭔가 뭐 차트를 분석을 해서 맞추는 게임을 한다 라는 식으로 좀 돌려서 생각을 해서 접근해보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매매 횟수가 많다고 꼭 수익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손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빈번하게 나 돈 벌어야 되니까 매매를 더 자주 해야지, 이거는 저는 되게 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매 횟수가 많다고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트레이더, 그러니까 선물 거래로 돈을 벌어먹는 사람 치고 매매를 진짜 적게 해요. 뭐 진짜 막 변동 막 나올 때는 하루에 대여섯 번, 많아야 대여섯 번, 뭐 없을 때 뭐 안 하는 날도, 매매를 안 하는 날도 있고, 뭐 하루에 한두 번, 두세 번, 야간에 잘 안 하고 주말에 쉬고. 이 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4월 달에 제가 방금 이제 채팅 치면서 대략적으로 완벽하게 다 더해본 건 아니지만 손절할 거 손절하고 수익 나온 거 다 계산해보니까 대략 한 260%에서 280% 정도 수익이 나와요, 요번 달. 4월 3일부터죠. 4월 1일날, 제 기억에는 4월 1일날이랑 이게 1, 2일이 주말이었으니까 이때는 쉬니까 4월 3일부터 여태까지 한 260에서 80% 정도? 물론 이것보다 이번 달에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간 사람도 있겠죠. 1000%, 뭐 500%, 700% 가져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고. 근데 나는 나처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50%, 300%? 이 정도 수익 나오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내가 시드를 불리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 같은 거에서 좀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서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매매 횟수를 늘려야 되고 뭔가 막 무조건 수익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좀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면 오히려 그때부터 또 수익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